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기원하는 남편제일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다시 문의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주변 친한 지인의 추천으로 또 혹은 대박 사업이다, 이건 역대급 수익률이다, 이런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줬는데 약속했던 수익금, 이자를 주지 않는다. 이 수익금이나 이자는 고사하고 이 원금마저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투자 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 내가 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떤 대책을 세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투자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나한테서 건너간 돈의 성격, 그 본질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를 한 건지, 돈을 빌려준 건지, 이것부터도 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투자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투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투자는 사업의 불확정성에 무게를 둡니다. 내가 돈이 건너가면 해당 사업에 있어서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통상 이런 형태입니다.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있다. 또 장비를 수출해서 금을 수출해서 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혹은 주식이나 코인에서 독특한 매매 기법, 이 방법으로 혹은 자동 매매를 한다.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든 아이디어든 나의 자금을 투입해서 그 사업에 있어 일정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혹은 약정한 수익률을 두고 사업으로부터 나온 이익금의 몇 %를 받기로 하는 약정, 그 약정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익이 나면 어떨까요? 그 이익을 나의 지분에 따라 분배받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대박이 났다. 투자 이익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내가 가져가는 수익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업이 잘 안 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 수익은 물론 원금마저도 보전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투자는 결국 운명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개념이 금전대차, 대여계약입니다. 이 대여금은 통상 언제 돈을 빌려서 언제까지 갚겠다, 이게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투자를 했다가 돈을 못 받고 있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이 중 대부분의 사례가 엄밀히 말해서는 투자를 하신 게 아니고 금전대차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돈을 빌리면서 어떤 사업에 투자하라, 혹은 코인, 주식, 선물 매매하는데 돈을 맡겨놔라, 원금은 언제든 달라는 때 회수하겠다, 그때까지 매달 몇 %씩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그 용도나 내가 언제든지 변제를 해줄 수 있다, 또한 높은 수익률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말을 한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엄밀히 말해서는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원금에 대해서 언제든 회수가 가능할 것이 담보가 되어 있다, 이 말 자체가 투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또 매달 받는 돈이 투자한 사업상에 이익금이 발생해서 그 이익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건네준 돈의 몇 %를 수익금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향방에 따른 이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내가 건네준 돈의 대가인 것입니다. 내가 돈이 건너가는 상황에서 내가 높은 수익률은 받지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걸 감수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이건 법적으로는 금전대차, 즉 돈을 빌리고 받는다의 개념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우리가 투자 사기, 주식 사기, 폰지 사기, 이런 이슈들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투자 계약이든 금전대차 계약이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거래, 즉 계약의 성격에 따라 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수익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세워야 할 계획, 방법,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투자와 금전대차를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중 이 근본적인 것은 원금 보장 여부입니다. 투자의 개념상 원금 보장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워렌 버핏이 투자 2원칙을 제시했죠. 첫 번째 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
제1원칙을 잊지 않는다. 투자가 원래 그만큼 위험하고 그 성격상 원금 보장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원금을 지키는 게 투자의 원칙으로 삼을 만큼 투자에서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입니다. 반면에 금전대차, 우리 대여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돈을 일정 기간 빌려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건너간 돈의 얼마만큼을 이자로 줍니다. 원금 보장은 당연한 거고요. 빌린 거니까 당연히 되돌려줘야 되겠죠. 이에 대한 대가는 건너간 돈이 어디에 쓰이든 상관없이 건너간 돈을 기준으로 얼마의 정액의 일정 대가,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자 제한법 있잖아요. 상한이자를 현행 25%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겁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연 25% 이상 되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근데 만약에 25% 이상이 되는 돈을 받았다. 그럼 다시 다 돌려줘야 됩니다. 돈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자 제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경우는 건너간 돈의 일정 대가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 활용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금, 그 수익금 중에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자녀 이익금을 가지고 내가 투자한 지분 비율, 그 비율대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 대주,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앞서 이 이자 제한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자 제한법을 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투자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고 또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투자면 이자 제한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금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투자 계약이 아닌 금전 대차 계약이 되겠죠. 법원에서는 이런 투자와 금전 대차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법리와 사례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앞서 대주,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 이 말하는 사람이 정말 돈이 급한 상황이거나 혹은 애초부터 사기를 칠 목적이 다분한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굳이 비싼 값으로 돈을 빌리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실제로 많은 수익을 거둘 것이 예상이 되고 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왜 굳이 투자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다 자기 건데.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인지를 먼저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국에 투자 사기는 사람의 욕망이라는 심리를 이용한 고도의 속임수인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생산수단을 통해 반대급부로 돈을 벌게 되거든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노동, 토지, 자본,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뭐 금수저라면 모르게 이 대부분은 뼈빠지게 근로 제공해서 돈을 법니다. 사업은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노동입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경제적인 지불 능력을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자본과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하게 된 자본과 부동산을 생산수단으로 다시금 돈을 창출해 나갑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위험성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람이 대부분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건 싫지만 많은 수익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분들은 애초부터 이런 위험성을 곁에 두기 싫어서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둡니다. 적은 수익이지만 원금은 당연히 보장이 되겠죠. 반대로 투자를 한다 하면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이 평가가 되고 그만큼 수익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진 걸 잃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즉 내가 투입한 자본, 원금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이 원금은 보장받고 싶고 또 큰 수익은 거두고 싶고 투자 사기는 결국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금 손실이 있어요. 그만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치를 많이 두고 그 대가 역시 높은데 뭐 주식이나 코인, 뭐 비상장 주식 또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재고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높은 수익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금 손실이 없는데도 큰 수익을 주겠다. 이건 사실 뭐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일정한 대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믿게 되죠. 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사건이나 인준마 사건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 이런 심리들을 작용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는 다 가족이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다. 뭐 주식 인증, 계좌 뭐 이런 것들을 포토샵으로 조악하게 속여서 정말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이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인 사기로도 또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비단 이렇게 뉴스에서만 보도되는 사건이 아니라 뭐 우리 일상에서도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서울 서초동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기 범죄가 여기 서초동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버거킹 있는데 정말 잘 차려입으신 어르신들이 3, 4, 5 모여 있어요. 점심 먹으러 가면 다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막 일장 연설을 합니다.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대부분은 투자 상담이에요. 사업 전망이 어떻다. 앞으로 이거는 전도 유망하다. 이건 지금 너만 알려주는 거다. 그러면서 저도 들으면
뭔 소린지 좀 모르는 막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뭔가 좀 대단해 보입니다. 내가 알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의 수단은 사실은 그 자체가 허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돈을 못 받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민사적 해결 방법입니다. 이 투자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이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받기 어렵습니다. 이 손실이 난 경우가 그러하죠. 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온전히 그 손실도 자신의 몫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해당 사업에서 남아있는 잔존 재산이 있다면, 우리가 이를테면 같이 투자를 해서 동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업이 손실이 나서 내가 정산을 요구하는 시점, 그 시점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투자한 사업에 있어서 투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 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자산에서 내 지분 비율만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송으로 정산금 청구 소송,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 반대로 투자처에서 굉장한 이익을 보고 있어요.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 돈을 나한테만 수익금으로 분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투자 약정상의 금원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투자 약정의 내용을 들어서 나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도 투자처에서 책임을 지고 돈을 반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원금만이라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투자라는 본질상 원금 보장 약정 자체가 포섭되지 않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에 기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정금이라고 하는데요. 약정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법적 성질이 투자라 하더라도 일정 금원, 즉 약정상의 금원을 반환하겠다 하면 이건 종전 계약을 변경하는 혹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약정이 되고, 이걸 법률 용어로는 준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반환, 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민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상대 자산을 미리 보전 처분으로 확보하고 미리 잡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압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문제가 되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내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또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잘못된 투자 유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이거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이 사기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기죄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즉 이 속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 속이는 행위로 인해서 투자를 하게 됐고, 이를 재산의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처분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상대의 행위는 처벌받는 사기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투자를 한 게 아니다, 만약에 지금 들어보니까 나는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돈을 빌려준 사실, 그리고 또 이자가 일정 부분 지급되었다가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정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빌릴 당시에 했던 말들이 거짓이고, 또 그 당시 변제 능력이나 변제 자력이 없다, 돈이 건너간 상황,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줄 것이라 결심하게 된 사유에 있어서 상대의 속임수가 있었다. 그러면 앞서 투자 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기망행위, 이 속이는 부분 외에도 이 상대가 돈을 빌릴 당시에 얼마만큼의 변제 능력과 또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거든요. 이러한 법률적인 요건들, 그리고 요건들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은 무엇이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처분문서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거들의 확보에서부터 내가 어떠한 사실관계에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이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